택지 개발이 한창인 경상북도 안동시 정상동. 이곳에선 지난 4월 14일 주인 모를 무덤 한기에 이장 작업이 있었다. 갓 베어놓은 듯 시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외관은 나뭇결이 생생히 살아있었다. 때문에 최근 조성된 무덤이 아닌가 추측되기도 했다. 그러나 야간까지 이어진 유물 수습 과정에서 무덤은 수백 년 전의 것으로 판명됐다. 출토 유물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었다. 유물을 절반쯤 수습했을 무렵 발굴팀의 시선을 끄는 것이 있었다. 망자의 가슴을 덮고 있던 한지. 이것을 조심스레 돌리자 거기 한글 편지가 있었다. 자네 향해 날 다려 니르되 둘이 머리 쇠도록 사자다가 같이 죽자 하시더니 어찌하야 나를 두고 자네 먼저 가시난 날하고 자식하고 어찌하야 살라 하고 자네 먼저 가시난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있는 이 편지는 지금으로부터 412년 전에 쓰여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남편을 보내며 그 아내가 마지막으로 쓴 이 편지는 400년 세월 동안 이 어두운 무덤 속에서 망자와 함께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 4월 이 무덤을 이장하는 과정에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란 다 그렇습니다만 이 수백 년 세월 동안 남편의 무덤을 지켜온 이 편지는 우리의 심금을 울려줍니다. 역사 스페셜, 오늘 이 시간에는 400년 전에 쓰여진 이 한 장의 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편지는 마치 시신을 지키기라도 하듯 망자의 가슴께를 덮고 있었다. 망자와 가장 가까이 놓여 있어 글쓴이와 망자의 관계를 짐작해 했다. 원희 아버지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한글로 쓰여진 이 편지는 죽은 남편에게 그 아내가 꿈속에서라도 다시 보길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신을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수가 없고 서러운 뜻 한이 없습니다. 내 마음 어디에 두고 자식 데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내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와서 자세히 말해주세요. 꿈속에서 당신 말을 자세히 듣고 싶어서 이렇게 써서 넣어드립니다. 남편이 죽은 후 장례 전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 쓰여진 이 편지에는 지아비에 대한 아내의 그리움이 사무치게 드러나고 있다. 하고픈 말을 맺지 못한 채 종이가 다하자 아내는 모서리를 돌려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한다. 아무리 한들 내 마음 같겠습니까? 이런 슬픈 일이 하늘 아래 또 있겠습니까? 당신은 한갓 그곳에 가 계실 뿐이지만 아무리 한들 내 마음같이 서럽겠습니까? 모서리를 채우고도 차마 끝을 맺지 못하자 편지는 처음으로 돌아와 거꾸로 쓰여지고 있다.
관에서는 아내가 쓴 편지 외에도 많은 유물들이 수습됐다. 그 가운데 이들 부부의 애틋한 사랑을 짐작케 하는 물건이 있다. 바로 남편의 머리맡에서 나온 미투리였다. 유물을 꺼내는 과정에선 무엇인지조차 파악되지 않았던 물건. 미투리의 정체가 드러난 것은 유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였다. 겉을 싸고 있던 한지를 찬찬히 벗겨내자 미투리의 몸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머, 그러면은 저기일 수도 있어요. 저 신발 집신 짜는데 그걸 같이 섞어서 짜다가 관둔 거. 네, 머리카락이. 무슨 말일까? 말총이. 맞네. 밑바닥이 총이 4총이네. 네, 머리카락이. 그럼 저게 머리가 아니네. 말총이거나. 사람 머리는 아니겠지. 이 특이한 미투리를 두고 사람들 사이에선 의견이 분분했다. 요렇게. 신발 아닙니까? 반짝. 얘 좀 찍기가 좋게 이렇게 좀 해봐. 두 개를 나눠봐. 맞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관 속에 신발을 따로 넣는 경우가 드물었던 데다 재료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졌던 것이다. 못 들으면 일단 입구에 놔뒀다가 검사 결과 미투리의 재료는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확인됐다. 왜 머리카락으로 미투리를 삼았던 것인지 그 까닭을 밝혀줄 유일한 단서는 신발을 싸고 있던 한지였다. 근데 워낙 상태가 지금 나빠서 아주 파편들만 조금씩 남아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재밌는 글이 나옵니다. 몇 자 안 보이지만 내 머리 버혀 무슨 신을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신을 삼았다는 그런 뜻을 읽을 수 있고 제일 끝에 보면은 이신 신어 보지 요 정도 글자가 나오는데 이 말은 자기 남편이 이신 신어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다. 아마 이런 아주 애절한 그런 내용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부인이 쓴 글인데요. 지금 많이 읽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우리는 남편이 병환 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내는 병석에 누운 남편이 이 신을 신을 만큼 건강해지길 바라며 이 신을 만들었던 것이다. 아내의 헌신적인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죽자 그녀는 미투리를 남편과 함께 묻었던 것이다. 병석에 누운 남편과 그 남편의 쾌유를 빌며 자신의 머리를 잘라 정성스레 미투리를 삼았던 아내. 이렇게 서로를 사랑했던 이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 몇 가지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 아내는 남편을 일러 원희 아버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이 둘 사이에는 원이라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또 이 글귀를 보면 뱃속에 자식이 태어난다면 누구를 아버지라고 하라시는 겁니까? 이 내용을 보아서 당시 이 아내에게는 또 한 명의 자녀가 수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가 나온 이 무덤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이 비석마저 유실된 채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 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의 긴 잠에서 깨어난 무덤 속의 남편과 편지 속의 아내. 만약 이 편지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이 둘 사이의 이야기는 영원히 과거 속으로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이장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무덤의 주인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없었다. 그러나
관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명정이 나타나고 무덤의 주인이 고성 이씨 가문의 사람이란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망자에 대한 더 정확한 신원을 밝혀줄 단서. 그것은 무덤 속의 유물들이었다. 죽은 이를 추모하는 글귀 속에 30일이란 숫자. 이것이 망자의 나이를 뜻하는 건 아닐까. 그리고 유물들 중 치마가 나오면서 무덤의 주인은 젊은 여자일 거라는 추측이 일었다. 치마뿐 아니라 여성용 장옷들도 잇따라 수습됐다. 그러나 수위가 드러나면서 무덤의 주인공은 남자임이 명백해졌다. 망자의 육신을 감싸고 있던 수위는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신체의 일부라도 된 듯 쉽사리 분리되지 않았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무덤의 주인. 그는 하얀 피부에 수염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온전한 모습이었다. 미라에 가까운 상태로 발견된 그는 과연 누구일까? 유물 중엔 아내의 편지 외에도 2편의 시와 11통의 서신이 발견됐다. 이 서신들 가운데 9통은 망자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것으로 모두 죽기 1년 전에 쓰여진 것들이다. 초서로 흘려 쓴 이 편지들에서 우리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자, 응태, 기서. 아들 응태에게 붙이는 편지다. 이로써 무덤의 주인은 이름이 응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31년 동안 아우와 함께했다는 형의 글 속에서 우리가 찾는 인물이 31살에 죽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확인한 단서에 의하면 무덤의 주인은 형이 있는 고성 이씨 가문의 남자라는 사실, 그리고 응태라는 이름을 가졌고 31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했다는 것이다. 고성 이씨 가문의 족보에서 무덤의 주인을 찾아보기로 했다. 여기엔 조상들의 내력은 물론 딸들의 이름까지 꼼꼼히 기록돼 있었다. 때문에 이응태란 이름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군자감 참봉을 지낸 이효신의 둘째 아들, 그의 이름이 응태였다. 이응태, 과연 그가 무덤 속의 주인일까? 할배 편지에 보면은 북하고 응태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이어가지고 이제 편지를 했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가 되죠. 고성 이씨 그 가문 중에서도 응태라는 이름을 다른 사람이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 안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 당시에는 우리가 안동 낙창해가지고 대수가 많다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을 지을 수가 없지요. 학렬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던 무덤 속의 주인, 그가 바로 이응태였다. 동생의 죽음을 애도하며 추도시를 썼던 형은 이몽태였다. 군수를 지낸 형에 대한 기록은 비교적 상세히 남아 있었다. 그러나 묘미상으로 기록된 이응태는 족보만으론 무덤의 위치조차 찾을 수 없는 상태였다. 수백 년 동안 가문에서조차 잊혀졌던 그가 지금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명종 11년 1556년에 태어난 그는 안동에서도 손꼽히는 무반 가문의 자제였다. 발굴 당시 그의 키는 180cm, 무척 건장한 체격이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6년 전인 1586년 31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만다. 당신을 여의고는
아무래도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빨리 당신 곁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니 어서 나를 데려가 주세요. 당신을 향한 마음을 이승에선 잊을 수가 없고 서러운 뜻 한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이응태의 처는 남편의 뒤를 따라가고 싶다는 말로써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아마도 30대 전후였을 이 여인에게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남편의 죽음은 세상이 무너져 버리는 것과 같은 큰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이응태의 젊은 아내,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안타깝게도 고성희 씨 가문의 족보에선 이응태의 처, 이 원희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아무것도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사대부 가문의 족보에는 아내의 이름이 올라있기 마련이다. 이응태의 형 이몽태에 관한 기록에서도 부인의 이름은 물론 장인의 벼슬까지 명시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응태의 옆자리는 비어있다. 다른 고성희 씨의 족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응태에 관한 단서는 외아들 성회에 대한 기록뿐이었다. 족보에 따르면 그는 진보 흥구로 옮겨가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왜 그는 안동을 떠났던 것일까? 편지의 내용에 보면은 애기 하나는 낳았고 하나는 뱃속에 들었다 이런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해놨는데 이 어른이 그러면出생에 낳던 어른이지 안 그러면은 뱃속에 들었던 어른인지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뭐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어른이 성자 해자라고 내가 가산해서 태어났던 어른이다. 그러면 왜 이 어른을 두고 궁궐을 왜 가시는가? 왜 가이나? 또 그런 곳을 찾아갔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흥부가 아마 외가일 것이다. 예예예. 이 응자 첫자 할매 처가이 흥부 것이다. 예예. 이응태의 아들이 어머니를 따라 흥구로 간 거라면 그곳에서 이응태 처에 관한 단서를 찾아낼 수도 있을 터였다. 만약 이응태 아내의 고향이 이곳이고 남편이 죽은 후 본가에 돌아와 살았다면 그녀는 이 땅 어딘가에 묻혔을 것이었다. 종손들과 마을 사람들의 기억으로 마을 옆 소나무 숲 사이에서 고성 이시문 중의 무덤 한 기를 찾아낼 수 있었다. 안 돌본 지 좀 됐는 모양이죠? 그렇죠. 몇 년 되지요. 몇 년 됐지요. 나무 보이게 하면. 수소문 끝에 이곳이 원희로 추정되는 이응태의 아들 성회의 무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응태 아내의 묘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아들의 묘 가까이에 묻혔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어디 좀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모르죠. 저들도 모르니까 뭐. 뭐 이제 좀 볼때 이제 뭐 그 사람이 요 미비고 이 밑에 미비고 이 밑에 묘 있어요. 네, 우리 묘가 요 밑에 있어요. 아, 그 사람 두 군데 비대. 요하고 비슷해. 예. 요도 명 묵어 있어요. 마을 주민이 안내한 곳엔 그 흔적만을 겨우 알아볼 수 있는 초라한 무덤이 있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이거 흥구 고성희 씨 가문과 연관이 있을 거란 짐작뿐 더 이상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었다. 이걸 뭐 이 무덤이 긴지도 아닌지도 확실히 우리도 모르지 뭐. 지금 세월이 참 너무 흘렀으니까 잘 모르지. 일평생 남편을 그리워하며 살았을 이응태의 아내. 그녀는 지금 어디쯤에서 홀로 잠들어 있는 것일까? 이응태의 묘가 발굴되기 보름 전 안동시 정상동 기슭에선 또 한 기의 무덤 이장 작업이 있었다. 이응태의 친할머니인 일선 문 씨의 무덤이었다. 다는 못 보여줍니까? 미라 상태로 발견된 이응태의 할머니 일선 문 씨는
머리카락은 물론 피부까지도 온전히 보존돼 있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어떻게 미라가 만들어진 것인지 집중돼 있었다. 이처럼 미라가 출토되는 경우는 그리 흔한 일이 아니다. 문선 이 씨의 경우 관을 둘러싸고 있는 회칠이 외부로부터의 습기를 차단했고 시신과 함께 넣어뒀던 향주머니가 방부제 역할을 했던 것이다. 향이 타는 향이 아니고 마른 향, 고향. 그런데 우리가 문선 이 씨의 무덤에 주목한 것은 이를 통해 이영태의 아내를 찾기 위한 실마리를 얻으려는 것이었다. 이영태의 할머니인 일선 문 씨는 군수 계창의 딸이었다. 일선 문 씨 가문의 족보를 뒤진 결과 군수 계창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자 외손자인 이몽태가 기록돼 있었다. 이영태의 형 이몽태가 일선 문 씨 족보에 나와 있는 것이다. 당시 족보는 사위 이름뿐 아니라 외손자의 이름까지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영태 역시 처가 기록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 족보들 가운데 어딘가엔 반드시 그의 이름이 적혀 있을 터였다. 당시 유력 가문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족보에서 이영태를 찾기로 했다. 먼저 경상도 지역에서 권세를 누리던 유력 성씨를 분류한 후 그들의 족보를 차례차례 뒤져나갔다. 그러나 끈질긴 작업에도 불구하고 이영태의 이름은 그 어느 가문의 족보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인조반정 일어나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면 그때는 다급하니까 그때도 경남 고성이 철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고을명이 그래가지고만 철성을 고성으로 바꿨습니다. 바꿨기 때문에 우리는 생고성기가 사철성으로 있습니다. 인조 2년 이영태의 조카뻘인 이괄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고성 이씨 가문은 역적으로 몰리게 된다. 이전까지 철성 이씨 성을 사용했던 이들이 고성으로 성을 바꾼 것이 바로 이때였다. 철성 이씨를 사위로 둔 가문들 역시 역적 집안의 성씨를 기록하는 것을 꺼렸고 이 때문에 족보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영태 아내의 이름이나 가문은 알 수 없었지만 무덤에서 나온 의복들을 통해 우리는 그녀의 모습은 추정해 볼 수 있다. 전통 상례에는 수레라고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수레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의 평소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마음의 표시로 무언가를 넣어주는, 관 속에 넣어주는 그러한 그 과정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부인의 것과 아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5점이 확인됐습니다. 그중에 부인의 것이 4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 꼬마의 것이 1점이 수거가 됐는데요. 135. 의복의 길이와 품 등을 측정하면 이 옷을 입었던 주인의 키와 체격을 확인할 수 있다. 149 정도.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 이영태의 아내는 160cm의 키에 보통 체격을 가진 여성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들 원희는 5, 6세의 어린아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412년 전 이영태 가족은 이런 차림새로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가족이 입고 있는 이 옷은 이 가운데 꼬마가 입은 바지만 빼놓고서는 실제 이들이 입었던 옷을 그대로 발굴해서 복원해 놓은 것입니다. 이 남편 이영태는 키가 180cm 정도의 아주 건장한 체격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꼬마는 이 편지의 내용에서 언급됐던 아들 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영태의 아내, 이름은 밝혀지지 못했지만 160cm 정도의 키의 여성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영태의 아내는 남들도 우리처럼 어여삐 여기고 사랑을 할까라는 말로서 이 부부간의 금수를 표현을 했습니다. 어여삐 여기고 사랑을 한다. 뭔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는 남녀 유별,
또 남녀 칠세 부동석 등과 같은 이 유교 이념이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녀 간의 자유스러운 애정 표현은 점잖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이 양반이나 사대부 계층에서는 터부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선시대 이 사대부집 여인이 어떻게 이런 말들을 편지로 쓸 수 있었는지 선뜻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어쩌면은 이 이응태 부부가 살았던 시대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베일에 가려있는 이응태 부부의 사랑과 결혼 생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정상동에 있는 귀래정. 이응태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을 것이다. 장성할 때까지 줄곧 부모님을 모시고 이곳에 살았던 그는 어느 땐가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게 된다. 이것은 아버지 이효신과 이응태 사이에 오고 간 여러 통의 편지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만약 부모를 모셨거나 가까이서 살았다면 굳이 서신을 왕래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었다. 요신이 아들 응태에게 보낸 편지에선 자식의 안부를 염려하는 아버지의 자상함을 읽을 수 있다. 보고 싶다는 말이 자주 등장해 요신이 아들과 가까이서 살고 싶어 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오갔던 편지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부자간의 따뜻한 사랑뿐 아니라 이응태 가족은 어떻게 살았으며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어떠했는지 많은 단서들을 찾아낼 수 있다. 어떤 가족 간의 그 얘기들, 예를 들면은 뭐 생선을 몇 마리 보내는데 그 아들 원희한테 좀 먹여서 뭐 몸에 좀 보하도록 하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응손 3마리, 생선 3마리를 뭐 잘 안 보입니다만은 보내니까 원아, 이건 그 아들이죠. 응태의 아들이에요. 원아에게 아마 그 주도록 하기를 뭐 바란다 그 말입니다. 이 뒤에는. 그래서 이 원이라는 그런 어린아이 이름이 이 그 부인의 편지에서도 나타나지만은 아버지가 보내는 편지에도 나타나는 거죠. 또는 그 당시에 이 안동 지역에 아마 전염병이 굉장히 많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이 응태라는 분의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뭐 이 토사광난을 하고 굉장히 열이 많이 나고 이렇게 아팠는데 전염병이 여기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뭐 이 역질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 역질이 다 완전히 끊어지면은 그때 오도록 해라. 지금 너무 이 농사일 끝났다고 해서 무리해서 빨리 집에 올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아마 상당히 전염병이 많이 돌았던 그런 정황도 편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매에 대한 언급이 잦아 이응태 집안은 매 사냥을 즐기는 무인 집안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편지 가운데 유독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있다. 처가 식구에 관한 구절이다. 아버지는 물론 동서의 편지에서도 이응태에게 장인의 안부를 묻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장인을 모시고 거기에서 살림을 하고 있고 집에는 간혹 갔다 왔다 하고 이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처가살이 옛날 그런 일이 많습니다. 처가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살았다. 당시 이응태 가문은 안동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권세 있는 집안이었다. 그런 사대부가의 자제가 결혼 후 처가에 얹혀 살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 시기 사대부 가문의 일반적인 풍습이 어떠했는지 다른 가문의 경우를 통해 알아보기로 했다. 이응태와 같은 시기를 살았던 학봉 김성일.
그의 종가는 현재 안동 금계리에 위치해 있다. 종손 김시인 씨의 도움으로 학봉이 살았을 당시의 정황을 확인할 만한 자료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김성일이 아내에게 쓴 한글 편지 중에서 처가살이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발견됐다. 장모를 미신다는 내용이다. 김성일은 죽을 때까지 장모를 모셨고 처가로부터 물려받은 이 집을 자신의 종가로 이어가게 된다. 본래 안동 천전리에서 태어난 김성일은 자신의 거주지를 처가가 있는 지금의 금계리로 영구히 옮겨온 것이다. 중종 때 사간을 지낸 회제 이연적. 그 역시 생가는 양동이지만 현재 그의 종가는 처가가 있던 옥산에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이연적의 경우 자신은 물론 그 아버지도 결혼과 함께 처가로 옮겨간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연적의 아버지 이번은 영일에서 출생했다. 그러나 그의 종가는 양동이다. 아들 이연적의 경우 양동에서 출생했지만 종가는 옥산에 있다. 우리 회자 할아버지 아버님이 양동 월성 소시에 그 장가를 드시면서 처갓집 쪽으로 이제 양동으로 오시게 됐죠. 왔어가지고 현재 거기에서 우리 회자 할아버님이 외갓집에서 태어났었죠. 났어가지고 이제 옥산에는 이제 나주에 이제 들어섰고. 또 장가를 드시고요? 네. 그러니까 장가를 드시고 또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죠. 네. 이처럼 이응태가 살던 시대는 결혼과 동시에 처가살이를 하는 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가문의 대를 잇는 장남에게도 처가살이의 규정은 예외 없이 적용됐던 것일까? 살인파의 그 영수로서 경상도의 김종직이라는 분이죠. 유명한 사람이. 이 김종직의 그 고향 조상 대대로 살던 그 곳이 선산입니다. 선산. 그런데 김종직의 아버지가 김숙자입니다. 김숙자가 장자입니다. 부모는 선산에 사십니다. 처가가 밀양입니다. 예? 밀양이다. 그럼 고장에는 자기 부모가 살고 있는데 장자이면서도 결혼과 동시에 처가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처가가 그 아들의 고향이죠. 왕조실록엔 이 같은 풍습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풍습은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 사는 것이다. 즉 처가살인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인 것이다. 신라 시대, 고려 시대 임난 전, 임난 직후까지도 이제 사위가 결혼하면은 처가에 가서 생활합니다.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은 처가에서 아기가 장대하면 엄격하게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대하면 장대한 자녀를 들고 친가에 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경험하는 가정생활이지 조선 후기의 처가살이라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이 같은 관습에 비춰볼 때 이영태 부부도 결혼 직후엔 처가에서 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영태가 죽기 직전 이들 부부는 본가로 돌아왔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영태가 죽던 해 아버지의 편지가 더 이상 쓰여지지 않은 점으로 미뤄볼 때 이영태 부부는 부모 가까이서 살았던 것이다. 이 결혼 직후 시댁에 들어가지 않고 친정에서 살 수만 있었다면 이 아내가 남편에 대해 자유로이 애정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부관계도 가능할 거란 생각이 드는군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아내의 편지 속에서 이응태 부부의 관계에 대한 또 한 가지의 의문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 자네라는 말입니다. 자네다려 뉘랐더니, 즉 당신에게 말하기를
자네 먼저 가시난고. 당신이 먼저 가시나요? 이렇게 이응태 처는 편지 속에서 이 남편에게 자네라는 말을 모두 14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부부에게서도 이 아내가 남편에게 자네라는 말을 쓰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이응태 처는 남편에게 이 자네라는 말을 서슴없이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편지에서 자네라는 말은 분명히 이응태의 아내가 남편을 직접 호명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2인칭 대명사로서 직접 호칭하는데 쓰인 경우로는 남편이 아내한테 그 자네라고 호칭한 예는 다른 편지에서도 또 다른 자료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데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자네라는 이런 호칭을 쓴 경우는 그 전에도 없었고 또 그 이후에도 그렇게 한 자료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 쓰여진 글 속에서 아내가 남편을 직접 자네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다. 다만 그 사람이란 의미인 3인칭으로는 간혹 사용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편을 뜻하고 있는데 순천 김씨 묘출토 관찰에는 아내가 남편을 3인칭으로 지칭한 예는 있어도 2인칭으로 지칭한 예는 없는데 이 고성희 씨 묘출토 언간으로서 자네가 아내가 남편을 대면해서 일컬을 때도 2인칭으로 일컬을 때도 쓰일 수 있었던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이응태 아내의 편지로서 우리는 임진왜란 전까지의 사회에선 부부가 모두 자네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시기의 부부는 어떤 관계였을까? 우리나라 본데 예뻤던 그 남존예비라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시면서 모두 알기를 아주 여자는 아주 하대를 하고 이런 것처럼 이런 걸 본다 그러더라도 전부 그 부인한테 한 편지가 경을 다 썼지 경을 썼거든. 경을 쓰고 여자라고 하대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하소체에 해당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대등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등. 예.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하소체를 쓰고 아내도 남편에게 하소체를 쓰고 그리고 서로가 자네라고 지칭 이렇게 가리킬 수 있었고 그거는 아내가 남편에게 쓴 편지 확실하다면 그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응태 아내의 편지는 그들이 살았던 시대가 남녀관계에 있어 대등한 사회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모습이다. 이 시기 남녀 평등의 흔적은 서해 유성룡 가문의 재산 분배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당시 대부분의 사대부 가문에선 재산을 분배할 때 그 내역을 낱낱이 적어 기록으로 남겨두도록 했다. 이것을 가리켜 분재기라고 한다. 서해 유씨 가문의 분재기에 따르면 유성룡과 그 형제들에겐 남녀에 상관없이 모두 공평하게 재산이 나눠졌다. 요 장자에서 요까지가 장자목이고 요 차자목, 그다음에 차녀목해서 오남매. 요 오남매의 양을 보면 그래도 균등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녀에 상관없이 자녀의 이름은 출생순으로 기록됐고 출가한 딸이라도 재산 상속에선 불이익을 받진 않았다. 장남이 더 받은 건 없는가요? 장남한테 들어가는 건 문중을 수호하는 그 조상 위전답 그것뿐이지 그 외에는 장남한테 별로 들어간 게 없습니다. 차남이나 딸이나 똑같이 균등하게 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딸은 다 시집을 간 딸인가요? 예, 시집을 가셨죠. 이 같은 재산 평등 분배 원칙은 유씨 가문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율곡 이이 가문의 분재기에서도 재산이 평등하게 분배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이 가문의 분재기에선
이 같은 재산 분배의 원칙은 대전에 따른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전이란 조선시대의 헌법에 해당하는 경국대전을 가리키는 말이다. 경국대전에선 재산 분배에 대해 아들, 딸 구분 없이 평분한다. 즉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집온 여성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 그 여성의 재산은 다시 본가에 되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기에 쓰여진 분재기들을 통해 우리는 상속의 권리에 있어 남녀가 차별받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식들 간에 똑같이 재산을 나누어 갖는 그런 역사는 수천 년간의 우리의 고유의 전통으로 보여지고 성리학이 우리 사회 또는 개인, 지방에까지 침투되는 17세기 중엽부터 지금의 이래까지 한 250년에서 300년에 이르는 기간, 그 기간까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남녀 차별의 상속제라고 할 수 있고, 그 이전에 수천간의 우리 역사 전반적인 역사의 대부분은 상속제에 관한 하는 남녀 간의 차별이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래서 이 재산을 상속받으면요, 결혼을 한 후에도 자기 재산에 대해서 자기가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 재산을 가령 뭐 팔 일이 있다든지 할 때는 여자가 스스로 사인을 해야지만, 그때는 이제 수결이라고 불렀죠. 사인이 아니라. 그것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면은 이제 아주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의 그 부부 별산제적인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여성들이 일정 정도 경제적인 평등을 누리고 있었던 만큼 집안에서의 책임과 의무 또한 남자들과 다를 바 없었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난 분야가 바로 제사에 대한 의무다. 가문의 제사 내역을 기록해둔 봉사록. 여기에 따르면 조선 중기에는 집안의 제사를 아들, 딸 구별 없이 나누어 맡거나 번갈아 지냈음을 알 수 있다. 해남 윤씨 가문의 경우 문중의 제사는 장남이나 특정 자녀가 도맡지 않고 모든 자녀들이 매년 순서대로 돌아가며 담당하고 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모의 제사에도 이 원칙은 적용되고 있다. 출가한 딸이 아버지의 제사를 지낸 기록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조선 초기의 경우에는요, 아들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양자를 하기보다는 딸이 제사를 맡아서 지내고 또 계속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딸뿐만 아니라 딸의 아들인, 그러니까 외손이 그 제사를 계속 담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공문서, 분재기라든지 토지 문서류 이런 종류에서 비춰보면은 남녀 간의 차별들, 조선 전기 이전에는 남녀 간의 차별들이 그런 관념조차 없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응태와 그의 아내가 살았던 시대는 법적, 제도적으로 남녀가 평등한 사회였다. 바로 이것이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감정 표현에 솔직할 수 있었던 토대였다. 그러나 이응태가 죽은 후 두 차례의 전란을 겪으면서 조선 사회는 변하기 시작한다. 성리학적 이데올로기가 강화되면서 남녀 평등의 전통은 사라지고 이 땅은 서서히 남녀 차별의 사회로 변해간 것이다. 이 한 장의 편지를 통해서 엿볼 수 있었던 이응태 부부의 삶. 이것은 우리에게 이들이 살았던 조선 중기 사대부 가문의 부부들의 생활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1580년대 조선 사회의 전혀 새로운 모습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재산의 균문상속, 그리고 제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바탕으로 이 시기의 여성들은 법적, 경제적으로 비교적 평등한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평등한 남녀 관계를 바탕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또 존중하며 살던 시대, 그것이 바로
이응태 부부가 살았던 조선 중기의 모습입니다. 400년 전 진실로 서로를 사랑하며 백발이 될 때까지 함께 해로하고자 소망했던 이응태 부부. 비록 육신은 떨어져 있을지언정 그들의 영혼만은 지난 세월 동안 줄곧 함께였을 것입니다.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었던 이응태 부부의 사랑. 긴 어둠의 세월 동안 이 사랑을 지켜온 것은 아내가 써서 남편의 가슴에 고이 품어주었던 이 마지막 편지였을 것입니다. 원희 아버지에게 당신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 새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 하셨지요.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나와 어린아이는 누구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당신 나에게 마음을 어떻게 가져왔고 또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져왔었나요? 함께 누우면 언제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곤 했지요.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삐 여기고 사랑할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을까요? 어찌 그런 일들 생각하지도 않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는가요? 당신을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수가 없고 서러운 뜻 한이 없습니다. 내 마음 어디에 두고 자식 데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당신은 한갓 그곳에 가 계실 뿐이지만 아무리 한들 내 마음같이 서럽겠습니까? 한도 없고 끝도 없어 다 못 쓰고 대강만 적습니다. 이 편지 자세히 보시고 내 꿈에 와서 당신 모습 자세히 보여주시고 또 말해주세요. 나는 꿈에는 당신을 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몰래 와서 보여주세요.